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지난번에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결론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고양이 반기업 정서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이 구체적인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분으로 미뤘는데, 오늘은 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중소기업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세계 중소기업 학회에 나가 보면은 매년 조금씩 주제가 달라지지만 그 회의를 연년히 관통하는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것인가. 결국 중소기업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지원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대부분의 중소기업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가 정신의 문제는 이런 중소기업에 국한된 문제일 수가 없고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 필요한 정신적 기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문제인식을 가지고 기업에 있어서의 기업가 정신의 문제를 쭉 연구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구로 된 것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무역협회 회장을 하면서 결국 한국 무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결국은 한국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훨씬 더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제대로 잘 설정된 상태에서 기업가들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핵심적 역할을 할 때 그러한 국가를 기업가형 국가다라고 정의하게 되면서 기업형 국가의 모습이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 목표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단순히 생각에 멈춘 것이 아니라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참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차주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된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업가는 기업을 구상하여 그것을 실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하여 새로운 기업을 단계적으로 일으킬 때 더 없는 창조의 기쁨을 가지게 된다. LG그룹의 창업자 고 구인의 회장은 이런 얘기했어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성공시켜보자. 그런 보람 한번 찾아보자. 대체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정신이 아니었던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정신. 그때는 뭐든지 만들면 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고, 우리는 남들이 해놓은 길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단축시키면서 그걸 갖다 따라잡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해놓은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바탕 위에서 이것을 갖다 빠른 시간에 답습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다가 조선소를 만드는데 그에 대한 경험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에 그려져 있는, 우리 돈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
그려져 있는 돈을 들고 외국에 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몇백 년 전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배를 만든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 빌려줘 해서 돈을 빌려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독거를 파고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기업인들만이 할 수 있는 하면 된다. 그래서 흔히 정주회 회장이 누가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봤어? 이렇게 늘 반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봤어? 하면 된다 하는 사상이 그때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 기업인들이 커지면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도 하지만 또 갈등도 생기는 이러한 이제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꼭 갖춰야 될 인식은 이런 거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대개 기업인들이 시작할 때 별로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업이 커지면서부터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경쟁 상태를 받아들이는 인식 혹은 태도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쟁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 생각 사고체계 중에 하나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저는 이것이 저 개인의 어떤 철학이 아니고 우리 기업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와서는 정부로부터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이 역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규제를 피하려면 기업들도 스스로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정부로부터 불필요한 규제 혹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첫째로 시장 경제 하에서의 가혹한 경쟁 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고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의존해서야 된다. 정부는 절대로 공짜로 도와주는 법 없습니다. 돈을 주건 어떤 형태의 특혜를 주건 간에 그걸 주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즉 지원과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표리의 관계, 즉 지원과 보호 및 그리고 규제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규제를 안 받으려면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보호도 이것을 사절할 준비가 돼야 된다. 기업의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끊어야 되고 정부의 보호막을 기대하는 그런 태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정부로부터의 규제로부터 자유스러운 기업 환경을 만들어가기 어렵다. 또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경영, 또 기업 나름으로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축해야 되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그러한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와서 진정한 이 국제화, 이 경쟁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표류의 관계에 있는 이 국제화, 제가 이야기하는 국제화는 항상 이 개찰구 없는 국제화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것은 예컨대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니 들여와도 좋고 쌀은 우리나라에서 나니 들여와서는 안 된다 하는 식의 국제화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나건 안 나건 모든 시장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동적인 비교 우위를 점검해 나가면서 기업 단위로나 국가 단위로서 경쟁력을 교량해서 산업의 구조를 끊임없이 개편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우리 한국 사회의 만연한 이 반기업 정세에 대해서 기업 차원의 적절한 이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니고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면서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업가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4차 산업시대다 하는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기업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죠. 왜 그러냐면 이 시대 4차 산업시대의 특징을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달리 규정합니다만 대체로 앞으로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불가지. 예측 불가능하다. 너무나 불확실하다. 연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이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4차 산업시대를 규정하는 특징으로 되게 내세우는데, 이러한 사회가 이러한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이 일반화될 때는 과거와 같이 정부 국가라고 하는 단일 이성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설계를 해나가는 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는 전제하에서 지금 뭐 모든 정책들을 하고 있고, 뭐 요새 부동산 정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5년 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오로지 이러한 환경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기업가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고, 기업가의 역할, 기업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가 정신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업가 정신자본, 마치 뭐 우리가 뭐 돈이나 뭐 토지나 뭐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유용한 경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형의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자본이고, 이 자본의 축적 정도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기업가 정신을 뭐 우리 쉽게 뭐 학문적으로 뭐 이것을 뭐 규정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면 된다 하는 정신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시대의 기업가 정신은 한마디로 위기적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것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에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위험 부담을 갖다가 안으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다음 기회로 바탕으로 활용하는 정신, 이것이 기업가 정신의 4차 산업시대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은 기업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잠깐만 보면,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세 사람을 흔히 이야기하죠. 마츠시타 고노스케, 이나모니 가츠오, 혼다 소이치로, 이 세 사람을 뭐 경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츠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호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황 물론 좋죠. 그러나 불황이 되어야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거기서 구조를 다시 한번 바꾸고 조정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나모리 가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다. 혼다 소이치로는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왔습니다만 포 시즌스 호텔의 회장인 이사도 샤프는 세상에 레드 오션이라는 건 없다. 어느 시장이나 어떤 상품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 뭐 한때
예를 들어서 뭐 가전의 시대는 끝났다. 백색 가전은 다 끝났다. 뭐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색 가전의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온 세계 시장에 인류 호텔, 인류 시장에 이 백색 가전은 우리나라 LG와 삼성 제품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했던데 혁명이 일어난 거죠. 끊임없이 이 위기적 상황은 생깁니다. 하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정신, 저는 이것을 갖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과거의 기업가 정신보다도 훨씬 더 도전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터 트러커라고 하는 세계 대외 경영학의 대가가 한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나라가 한국이다. 아마 창업시대 때부터 한국이 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발전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기업가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양반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지금 매우 쇠퇴해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가 정신을 다시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역할과를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국가, 저는 이걸 기업가형 국가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가형 국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정의를 조금 달리 하는데, 제가 정의하는 것은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게도 좋고 기업에게 좋은 것이 국가에도 좋다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라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국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 능력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나라. 경제의 여러 과제들,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이것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경제와 기업의 문제의 핵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기업가는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투철한 국가. 그리고 국가와 정부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국가. 제가 기업가형 국가를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요소로서 규정을 했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문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상당히 깊은 연구물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라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그간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한국의 유통산업, 시장 개방이 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최후의 성장은 한국 기업이었다. 한국의 영화산업, 스크린 쿼타제가 폐지 축소되면은 한국 영화산업은 다 망하고 일본 사무라이 영화가 우리 한국 시장을 휩쓸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미나리를 가지고 또 온 세계 또 한 번 영화산업계에 큰 지금 반향을 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기업 환경이고 그 중심에 기업가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 이 기업을 일으켰던 기업가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그 총수들, 재벌 기업의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한 돈을 버는 기업가의 단계를 넘어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면서 일종의 철학의 걸 갖는 사람의 경지에, 인품의 경지로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19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나오면서 재벌들이 뭐 정부에다가 돈을 줘서 도와줬다 뭐 해가지고 재벌 총수들을 아느라 하루아침에 국회에 몽땅 한 10명쯤 다 불러다 놓고 질책을 하는 분위기를 보고 그때 참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 총수들의 자세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세계에 나가면은 만나고 싶어서 그 나라의 사업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국회의원이 전경련을 해체하는데 동의하느냐 손들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 손들어라. 이런 식의 처우를 국회의 권능을 넘어서서 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자 이것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정경련이 사명을 다했다고 한다면 정경련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 하는 건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특히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묻고 답을 해라 하고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재벌 총수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이 자세가 참 뭐 너무나 처량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식들 많은 젊은 국회의원 앞에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는 기업 총수가 없냔 말이에요. 나는 그때 무역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경제단체의 장으로서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재벌들도 그런 의미에서 반성을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국정감사 되면 기업인들도 불러낼 겁니다. 제가 언제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좀 당당하게 이제는 정부나 국회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서 거절하고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업인들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가형 국가 이것이 한국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